영화 아바타는 두 편으로만 무려 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초대형 블록버스터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 감독 본인의 미완성 데뷔작이 없었으면 등장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폰 노이만 탐사선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 영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시리즈로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계의 거장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숨겨진 한 SF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숨겨진 영화가 있어요? 처절한 실패작 피라나 2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요. 이게 물론 정식 상업 영화 데뷔작은 영화 피라나 2가 맞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숨겨진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영화죠? 바로 제노 제네시스라는 SF 영화입니다. 제노 제네시스요? 예.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예. 이게 1978년작이고요. 사실은 12분짜리 단편 영화입니다. 그래도 이게 35mm 카메라로 만든 영화거든요. 현재는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78년에 제작된 단편 영화. 그것도 고작 12분짜리 영화면 아무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라고 한들 그저 습작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뭘 굳이 이런 영화까지 다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까?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근데 저 12분짜리 결말도 제대로 안 나는 영화가 이 훗날 제임스 캐머런의 명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만들다만 오래된 단편 영화가 현재 전 세계 흥행 순위 1위와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 감독 중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킨다는 말입니까? 과장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혹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을 이 자리에 올려준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유명한 SF 작가 할란 앨리슨에게 소송당한 건 알고 있습니까?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고소를 당했어요? 예, 이거 사실 유명한 일화인데, 이 할란 앨리슨 이분이 자신의 1963년 TV 시리즈 아우터 리미츠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표절했다면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컴퓨터 스카이넷의 설정은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차용해 온 것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 결국엔 제임스 캐머런이 보상금 및 원 저작자 이름으로 여기에 이 할란 앨리슨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지만 본인은 아직도 자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름 올린 것에 대해서 아주 지금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쫓기는 꿈에서 영감을 받아 각본을 썼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거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일부 설정들은 차용을 한 것이 사실이긴 한 모양이에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우연히 겹쳐진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은 바로 상업적으로는 터미네이터 시리즈보다 더 성공을 거둔 이 아바타도 10여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아바타까지도 소송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안 알려졌을 수 있겠는데 2009년에 아바타 1편이 전 세계 박스 오피스를 강타한 후 몇 년 지나니까 이전부터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친분이 있었던 제럴드 모로스키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소를 했다고 해요. 이 모로스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악한 광산 대기업과 원주민 부족 사이의 투쟁에 대한 영화를 만들자고 제임스 캐머런 감독에게 옛날에 제안을 했고 이 내용을 제임스 캐머런이 아바타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아바타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제임스 캐머런 감독 제가 존경하는 감독인데 이거 너무 상습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 작가 같은 분들이 많다 보니 이에 빡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이 아바타가 전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바타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그 주제는 무엇인지 심지어 이 다음에 이어질 두 속편 영화에서 아바타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자세히 설명하는 45페이지 분량의 법원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이 아바타에 대한 계획은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1960년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장장 50년에 걸쳐서 자기가 이 영화에 대한 계획을 꿈꿔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50년이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본인이 본격적으로 영화 감독의 꿈을 꾸며 작성했던 각종 SF 대본들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각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미 영화 아바타의 중요 내용과 설정들 대부분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고 아바타가 본인의 아이디어임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이 옛날 작성했던 즉 아바타의 아이디어가 담긴 각본들을 공개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다. 이건 알겠는데 이게 78년 습작 영화 제노 제네시스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 제임스 캐머런은 이 영화 아바타가 앞서 말씀드린 각본들, 즉 본인이 쓴 4가지 초기 SF 프로젝트인 제노 제네시스,
그리고 이제 크리살리스, 그리고 마더, 그리고 또 하나 그 윈드 워리어스의 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대본 중 실제로 자신이 이제 본인이 영화로 만든 것은 바로 그 제노제네시스이며 여기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제노제네시스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2분짜리 영화에 그 아바타의 그 방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그 제노제네시스의 플롯은 이렇습니다. 이 지구가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이 과학자들은 그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다하게 되고 그 인류가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 그 핵융합 램제트 성간 구동 장치를 탑재한 1마일 약 그 1200m, 1.6km 이거 길이의 인공지능 우주선인 코스모스 킨드레드를 이제 우주에 내보내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 우주선에는 이제 훈련받은 사이보그 이제 라지와 그리고 이제 기계에 의해 길러진 이제 여성 로리가 탑승해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그 새로운 생명체 씨앗의 탄생지를 찾아 막 우주를 탐험하던 중 한 행성에서 5만 년 정도 이제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미개 종족이 있는데 이들이 버린 이제 거대 우주선을 발견을 합니다. 그 우주선을 이제 라지가 탐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거대 로봇이 등장해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주인공 로리가 또 다른 사족 보행 로봇에 탑승해서 전투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그 단편 영화치고는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답게 스케일이 무척 큰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저런 내용이 12분짜리 습작 영화에 다 담겨 있습니까? 아, 그럴 리는 없죠. 저 짧은 안에 다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 2분 정도 처음에 내레이션으로 이제 짧게 컨셉 아트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배경 설명을 하고 주 내용은 거대 로봇과의 전투만 보여줘요. 뭐 그리고 특별한 결말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무슨 아바타의 아이디어가 이 영화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 제임스 캐머런은 그 테크 노아르라는 이제 아트북을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 출간이 안 되다 보니 저도 이제 그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책이 이제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아무튼 이제 이 책은 본인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과 어릴 적 구상했던 여러 아이디어들의 이 컨셉 아트와 또 그에 따른 설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화 제노제네시스에 관한 여러 설정들과 이제 그림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 영화는 이 12분 영화에 나오는 그 12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설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원래 제노제네시스 이 영화는 여러 행성들을 탐험하는 영화로 아바타처럼 이제 시리즈 영화로 구성했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아바타에 등장하는 이제 판도라와 비슷한 설정도 이게 등장을 해요. 그 주인공 캐릭터가 탐험하는 행성 중 하나인 그 루미너스 플래닛, 그 총명총명한 그 행성이 하나 있는데 이 행성에는 그 서로 연결된 생물인 그 발광하는 나무에 이제 광대한 네트워크가 있는 이제 아름다운 숲으로 묘사를 해요. 진짜 아바타에 등장하는 위성인 판도라와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술했던 그 법원에 제출했던 보고서의 각본을 보면 더 놀라운 설정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 영혼의 나무라 불리우는 그 거대한 그 버드나무 이것도 다 대본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 대본에는 또 다른 이제 그 테크노 플래닛이라는 행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행성의 세계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 가상현실에 사람들이 빠져들면서 현재는 붕괴된 선진 문명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여기 이 진보된 문명의 이제 외계 캐릭터는 이제 액체로 가득 찬 이제 자궁 같은 알 속에 오랫동안 죽은 채 누워있는 해골로 보이고 그들의 두개골은 여전히 케이블로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이게 대본에 적혀 있다고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매트릭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몰이 가상현실의 악몽판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제임스 캐머런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학도고 또 실제로 대학 처음에는 이제 물리학과를 선택했을 정도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수학을 잘하지 못해서 그 과학도의 꿈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치오 가쿠도 자신의 저서에서 어렸을 때 다 과학자의 꿈을 꾸지만 단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학 때문이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모든 어린아이들의 벽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실제 이 영화 설정을 봐도 그 인공지능 우주선인 이 코스모스 킨드레드가 우주에 막 인류의 씨앗을 뿌린다는 설정은 그 게테 대학 이론 물리학자인 그 클라우디우스 그로스라는 분이 주장한 것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이분은 이전에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 편에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그 프로젝트도 이 영화 제목과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공장을 가진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그 적색외성인 별 그 주위를 도는 그 행성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생명을 이제 씨뿌림함으로써 인류를 더 넓게 우주에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이 대본을 계속 보면은 이미 몇만 년 전에 어느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선, 즉 주인공들이 그 내부로 들어가 이제 거대 로봇들과 전투를 하는 배경의 우주선도 이와 비슷한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일종으로 보이죠.
그 내부에서 막 거대 전투 로봇을 생산하는 거 이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주의 다른 문명을 마구 막 모두 흡수하거나 아니면 공격했기 때문에 우주의 생명체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명 그 버서커 가설의 내용과 유사하죠. 그 1970년대에서 그 80년대 초반 그 이 외계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발견 유무로 그 외계 문명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 하트 티플러 추측 뭐 이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시 이 주제가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0년 후 그 대박을 치는 영화 그 아바타의 여러 설정이 이 영화와 유사하고 그 70년대 후반 그 과학계에서 논쟁이 있었던 외계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 외에 또 이 영화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화의 설정 그리고 이제 또 각본을 보다 보면은 이 이후에 그 제임스 캐머런 영화들의 큰 줄기를 할 수 있는 문명 또는 그 테크놀로지 비판 혹은 그 기계 문명 대 자연 이런 구도가 여기 보이고요. 또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강렬한 여성 캐릭터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캐머런 영화 보면은 에이리언 2의 리플리나 뭐 터미네이터의 그 사라 코너 같은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캐머런 영화 특징이 강한 여성이 등장한다는 거고 본인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거대 로봇을 자세히 보면은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그 HK 탱크와 이제 매우 유사함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영화 자체의 내용만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해석은 어렵지만 그 우주와 인공지능에 관한 감독의 그 오랜 관심사를 이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 HK 탱크면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 미래 장면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 로봇 탱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양쪽에 달려있는. 말씀 쭉 듣다 보니 저는 그 우주의 생명 창조와 그 거대 인공지능 우주선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그 모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임스 캐머런은 이미 어린 시절에 그 1968년작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와 SF 특수효과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는 건 정말 유명한 사실이고요. 이후에도 제임스 카메론의 창작력을 불태우는 이제 초대작이 1970년 여름에 한 편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1977년이면 그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겠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뻔하긴 하죠. 그러니까 제임스 캐머론은 특히 너무나도 유명한 이 스타워즈의 스타 디스트로이어호가 그 머리 위로 등장하는 이 오프닝 씬에 완전 매료돼서 공포의 전율을 느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장면이 뭐 유명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트럭 일을 그만두고 이 랜달 프리크라고 하는 친구와 바로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그 아무리 영화에 열정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런 분위기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되려면 된다고 운이 맞았는지 당시에 그 저런 영화 예술인들에게 투자하면은 세금 감면이 있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치과의사협회라는 곳에서 2만 달러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데모 필름을 만들어 보여주면은 그걸 보고 또 이제 추가 투자를 받는 조건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거장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제작의 첫 번째 시도는 맞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시작은 했는데 뭐 당시 24살 제임스 캐머런이 그 영화라는 것을 만들어 봤겠습니까? 그거 완전 맨땅의 헤딩이죠. 그러다 보니 그 35mm 그 카메라 패키지를 분해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반나절을 보냈다는 소문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동 집필 그리고 또 뭐 감독, 편집, 세트 디자인 및 그 모든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독학한 캐머런은 그 대부분의 특수 효과를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제작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그 생자 초보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하지만 우리 적은 투자금이지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원했던 투자자들은 저 짧은 35mm 데모를 보고 심사를 한 후에 투자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분에 그냥 잘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데모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분짜리 단편영화 제노제네시스인 거죠. 저 예산 SF인데 너무 스케일만 키운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영화를 현대의 기술력으로 리메이크한다면 끝내주겠는데요. 예. 제가 장담하는데 이걸 리메이크한다고 하면 아마 영화 역사상 그 최대 규모의 SF 영화가 될 겁니다. 다만 이 아바타가 이미 2030년대까지 5편인가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때가 되면은 이 젊었던 제임스 캐머런의 나이도 이제 80대가 되는데 뭐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리들리 스캇 감독도 80대임에도 이제 왕성히 활동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훗날 아바타 시리즈에 큰 영향을 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첫 영화 제노 제네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